네, 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있었습니다. 한 장관의 애창곡은 뭐냐라는 질문도 나왔다는데 어제 국회에서 한 장관의 애창곡을 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장관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을 땐 민주당이 즉각 당헌 50조를 적용해서 예외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당헌 80조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고 있어서 여러 매체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뒷전 아니냐라는 겁니다. 한편 어제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 기소 여부를 두고 박용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건 베리굿. 베리굿.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따봉. 따봉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강력 지지합니다. 유치위가 한국을 방문했죠. PT를 본 실사단이 엑스포 유치위에 PT를 봤는데 반응은 베리굿이었답니다. 대한민국이 준비 제일 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네발 로봇 보이시죠? 최태원 회장이 준비를 했는데 부산 엑스포 실사단을 이끌었던 건 이 네발 인공지능 로봇이었다고 합니다. 베리굿 한 번 더. 쌍따봉이 나왔습니다. 부산이 꼭 이 엑스포를 유치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설전. 한겨레 신문이 6면에 쓰고 있습니다. 누구의 설전일까요? 대일 구룡 외교다. 역사의 새 장이다. 외교안보 통일 대정부 질문에서 설전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숙제 검사 평가 받았다. 이런 질타도 나왔고 한덕수 총리는 한일 미래관계의 걸림돌을 선제 제거한 것 아니냐라는 항변도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의 설전도 매우 거칠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기각. 중앙일보 신면 기사인데 영장실질 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국회가 체포안 통과시켰던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범죄 사실도 어느 정도 소명되고 본인도 상당수 자인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 가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영재 의원의 영장 기각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가장 관심 있게 봤을까? 어쩌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영장 실질 심사 나가도 구속 안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상상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공범입니다. 공범. 한국일보 신면이 쓰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강남에서 벌어진 납치 살해극, 코인 복수극의 무게가 기웁니다. 추가 공범 20대도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범으로 의심됐던 이모 씨에게 몇 천만 원을 송금한 송금 내역도 나왔습니다. 윗선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부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합청 청부 살해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국민의힘의 차석 최고위원인데 수석 최고가 요즘 말이 많아서 사실상의 수석 최고, 김병민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적극 지지합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아주 흥미로운 단독 보도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일까요? 주제 공개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 수사에 검찰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한 가지 흥미로운 단독 보도를 했는데 안 그래도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200억대 상당의 건물과 부동산을 받기로 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화천대유의 전신업체의 대표가 박영수 특검 측근의 제자였다. 박영수 전 특검이 사실상의 본인 사람을 앉혀놓고 200억대의 토지를 받으려 했던 것 아니냐. 검찰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전신업체의 대표 알고 봤더니 박영수 전 특검의 입김이 가는 사람이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 전 특검보의 제자를 앉혀놨다는 거예요. 서판교 자산관리 대표이사 A씨. 매우 공교로운 우연 아니겠습니까? 우연이라면 이건 아주 공교로운 우연이고 상당히 공교로운 인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박영수 전 특검 쪽 사람이 화천대유 전신 업체의 대표로 앉아 있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검찰은 박영수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일당 200억 약속 이행 담보로 지인을 앉혀놓은 거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대표이사보다 양 전 특검보가 서판교 자산관리 실제로 관리한 건 맞다 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사장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앉혀놨던 서판교 대표보다 양 전 특검보, 박영수 사람, 양 전 특검보가 실제로 서판교 자산관리를 관리했다라고 김만배 씨가 검찰에서도 진술을 했다. 동아일보가 여기까지 취재했어요. 박영수 전 특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김수현 교수님, 우연이라면 매우 기이한 우연이에요. 박영수 전 특검 쪽 사람이 왜 화천대유의 초기 작업에서 서판교 자산관리 대표로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리 혐의들은 다 우연히 이렇게도 겹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재식 전 특검보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을 때의 제자가 화천대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서판교 자산관리 그 회사의 대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양재식 전 특검보가 자기 제자를 그 회사에 심어놓고 뒤에서 조종하지 않았나 이런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원래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그냥 박영수 전 특검이 뭐 약간 이런저런한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그런 사건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공범이라고 봐도 될 만큼 초기에 땅 작업을 같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가 너무 설치니까 그 회사는 좀 빠지게 해주세요라는 식의 그 청탁을 받고 대신에 200억 상당의 부동산을 받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땅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박영순 전 특검 측의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뇌물 받고 뭐 이런 것보다 어쩌면 공범에 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참 재밌는 게 박영수 전 특검의 앞선 사람이 그러니까 양재식 전 특검보예요. 그러니까 박영수가 양재식이라는 사람을 앞세웠고 그 사람이 또 제자를 앞세웠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건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재명 사건의 앞에는 정진상이 있고 정진상 다음에 유동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있어서 꼬리를 어디서 자르느냐가 우리가 얘기가 됐었잖아요. 박영수 전 특검도 지금 자기하고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 양재식이었고 양재식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그 제자였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꼬리 자르려고 할지 그것도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 씨에게 5억을 송금하잖아요.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은 내 인척이 김만배에게 빌린 돈을 내 계좌를 통해서 갚은 거다라고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어서 무슨 특검이 이렇게 자기 통장을 쉽게 빌려주냐라는 우픈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인데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영수 특검이 지금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최고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50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일종의 대장동 1등하고 원팀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잘못하면 이제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언론 보도가 진짜다고 하면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1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본인이 서펑교 자선 관리 같은 걸 같이 협업해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양재시 특검보도 이제 같이 검사 출신인데 같은 법무법인에서 이제 10년 이상 같이 근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나중에 특검 갈 때 특검부로 데려갔잖아요. 예. 이게 마치 이 양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의 그림자처럼 이렇게 실세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더구나 서판교 자산 관리라는 회사가 사실 화천대유 전신이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다가 양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제자 변호사를 갖다 거기에 일종의 이제 우리가 바지 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바지 사장으로 앉혀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 특검이 향후에 있어서 대장동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었던 것 같고. 초창기에 혹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5억을 또 빌려주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빌려준 게 아니고 통장만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거 석연치 않죠. 어떻게 인척이 직접 빌려주면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추론을 해본데 개인적 의견인데 자기가 5억을 사업 자금을 대려고 하는데 자기 돈을 쓰기가 그러니까 인척으로부터 빌려서 그리고 이걸 김만배한테 이제 송금을 해서 이제 사업 자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김만배도 돈을 자기 자본 뭐 한 3억 5천 갖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5억 넣어놓고는 이제 엄청난 걸 먹으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서판교 자산관리는 무산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욱이 수사를 받으면서 예. 이게 연결된 것이 무너지면서 이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설립된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이 200억 정도를 적어도 대장동과 관련해서 취득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두 번째 뭐 본인이 1억 5천만 원 정도의 또 자문료 받았잖아요. 또 딸로 하여금 반값의 아파트를 또 받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커넥션이 처음부터 있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 볼수록 박 전 특검이 저런 사람이었나 좀 경악을 좀 금치 못하겠어요. 자, 물론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무슨 특검이 뭔가 좀 이렇게 이윤이 나올 것 같으면 가짜 수산업자한테 포르쉐도 의혹이 있었고 딸도 화천대유에서 아파트도 싸게 하고 특검 임명 잘못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물론 이제 확정된 건 아니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마치 뭔가 특검을 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 때 이 박영수 전 특검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까? 그때 뭐 대통령 나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를 들춰보면 정말로 오히려 그때 했던 이미지와 이런 다른 모습들 그리고 사실 뭐 검사할 때도 그렇고요. 변호사 하면서도 사실 좀 이 얘기는 좀 많이 있었어요. 너무 뭐 인맥이 넘다. 여기저기 좀 많이 관여를 한다.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터지면서 보니까 박영수 전 특검이 과연 뭐 탄핵에 있어서 검사를 특검을 할 정도의 어떤 자격이나 자질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직 뭐 박영수 전 특검의 의혹은 의혹 단계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 모두 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동규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고 이게 일종의 이재명 대표 대선이나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 선거 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검찰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 전 부원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는 법원이 판사가 이들 돈을 경선 자금으로 쓴 게 아니라면 경선 자금은 무슨 돈으로 마련했는지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째 침묵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김용 씨의 1차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만약에 그 경선 자금이 합법적인 경선 자금이라면 증빙 자료를 달라라고 재판부가 판사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김용전 부원장 측은 아직까지 합법적 경선 자금이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 변호인 측, 제출해도 검찰이 합법적 자금 외에 불법 자금이 있다는 식으로 반박하지 않겠냐? 라는 논리, 법조계 일각, 김용 측이 버티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에게 불똥 튀는 걸 막기 위한 전략이다. 라는 분석도 법조계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볼 텐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이 대장동에게 받았다는 그 돈을 결국은 이제 선거에 쓴 거 아니냐, 불법적으로. 아니다! 반박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그렇다면 합법적인 경선 자금이라는 증거를 내라. 왜 안 낼까요? 합법적으로 썼던 선거 자금에 대한 모든 내용은 다 이미 선관위에 들어가 있는 그래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왔던 후원금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 선거에 거기에 나왔던 후원금 지출 내역들이 이미 선관위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경선을 좀 일찍 시작했어요. 그 경선 날짜도 있습니다만 미리부터 2021년도 초창기부터 이미 경선을 위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았는데 그게 예. 언제냐면 2021년도 상반기 때 호남 지역을 돌면서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던 것 아닙니까? 그럼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갖고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당시 돌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돈은 어디서 난 것인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경기지사 아닙니까? 그럼 경기지사 같은 사람들은 본인의 재산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미 2010년부터 성남시장을 2번 지냈죠. 경기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매년 재산 신고를 해오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주식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이 공개가 돼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후원금도 아니고 그리고 재산 등록돼 있는 돈도 아닌데 뭔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집행이 됐다면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석연찮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외통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김용 부원장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미 관련된 내용 속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도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에 가장 가까웠던 측근 아닙니까? 술술 얘기를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앞뒤가 맞지 않게 회피하는데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식 경선이랄까요? 그 앞서 이제 초창기 때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판에 뛰어들어서 그때 뭐 이낙연 후보나 당내에서도 도지사직 사퇴하고 나와라, 만에 뭐 사퇴하네, 그런 얘기도 있었을 그때 당시의 경선 비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거법상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 아마 신고하는 자금인지 아닌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본경선,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떠나가지고 이제 본 선거에 있어서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철저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를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고만 받고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영수증 지출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영수증에 뭐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 식당에 직접 가가지고 여기서 10만 원씩 먹었는데 그거 사실관계 확인을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뭐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수입과 지출 이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실사까지 다 나갑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꼼꼼하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출한 곳이 한 1000군데 된다. 그러면 행정력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1000군데를 다 나가지는 않지만 몇 군데? 그중에 샘플링을 해가지고 적어도 한 10% 이상, 100군데 이상은 직접 실사를 나가가지고 그 자금이 그렇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전부 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이 경선 자금을 제출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가 다 제출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했다는 것은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때의 어떤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보고를 해야 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내역이 다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라고 이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것은 검찰 아닙니까? 검찰이 이제 혐의를 입증하고 물증으로 사실을 통해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피의자에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법조인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소위 공익 제보자가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벌였을까요? 김혜경 법카 의혹 제보자 1억 손배소, 경기도와 그 배모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공익 제보자 A 씨는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죠. A 씨 측, 배모 씨가 김혜경 수행 지시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을 했다. 호텔 예약시키고 아침에 깨워줄 것도 요구했고 당시 이재명 지사의 속옷 빨래도 시켰다. 약 대리 처방 일에 연루시켰다.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인데 그때 당시 설마 법인카드를 이용했을까 했는데 김혜경 씨가 사과를 했어요.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도 했고 그분이잖아요. 그런데 좀 놀랬던 게 이재명 대표 속옷 빨래도 이분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부당한 일들을 많이 자기한테 시켜서 자기가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사회생활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해서 이제 배모 씨와 이제 경기도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게 이제 이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의 속옷 빨래를 시켰다라는 거죠. 아마도 물론 이제 이분의 주장입니다만. 주장입니다만 이제 배모 씨가 그 속옷을 전달받아서 이 7급 소송을 제기하신 분한테 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입고 벗은 속옷을 처리해 오라고 빨래해 오라고 누군가에게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입던 속옷인데. 물론 이제 시키지 않았는데 밑에서 배모 씨가 소위 뭐 과잉 의전 내지 과잉 충성으로 싹 속옷 빼다가 빨래했다가 싹 해서 또 놓을 수도 있죠. 입던 속옷을요? 뭐 벗어놓은 속옷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배모 씨가 막 우렁각시처럼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시키지도 않은 초밥을 막 배달시켜 놓고 부탁하지도 않은 폐경약을 막 갖다 놓고 했으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냥 샤워하는 동안 그 옷을 싹 가져다가 빨래를 시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 정말 이 온갖 지도자, 어쨌든 그 정치인들의 모럴 해저드가 너무 심각한 게 예전에 그 박원순 시장이 그 피해자 여성에게 비서로 일했던 피해자 여성에게 자기가 운동을 하고 오면은 새 속옷을 대령하고 입던 속옷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집으로 보내는 역할까지 시켰었거든요. 그걸로 굉장히 그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던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이재명 지사에게도 있었다고 지금 주장이 나오니 예. 이거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인가? 그렇게 막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하위 직원한테 자기가 입던 속옷 빨래까지 시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 지금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 그 7급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정말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자기가 입던 속옷까지 빨래를 시켰을까 굉장히 모멸감에 치를 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가사 도우미 안 쓰시는 분들 중에서 내 속옷 같은 거 빨래 정리시키는 거 싫어서 가사 도우미 안 쓰시는 분들도 진짜 있어요. 그만큼 입던 속옷이라는 건 정말 누구에게도 이거를 뭐 처리하라고 줄 수 없는 문제인데 다른 것보다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속옷 빨래를 시켰다? 이거는 단지 속옷을 빨고 안 빨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얼마나 하찮게 하면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정말 이제 저까지 모멸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은 공익제보자 피해자의 현재 주장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입장 나오면 또 전해드리지요. 이 배모 씨가 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소위 훈계하는 녹취 파일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마음을 나무란 겁니다.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 마음 뭐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윗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네. 우리가 출발하기도 전에 그냥 앞으로 가버리잖아. 네. 그 대기성이 없어 보여.
알겠습니다. 사모님이 돈을 얼마나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기본적으로 마음을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지금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네. 아, 너무 별로인 직장 상사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공무원인데 5급인데 아니 정말로 7급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일을 시키면서 이렇게 나무라면 그래 내가 경기도민을 모시는 마음이 잘 돼 있나를 훈계를 들을 수 있는데 경기도민을 위한 일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카드 다시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것, 음식 배달시키는 것, 주쟁에 따르면 뭐 속옷 빨래 등등 그리고 김혜경 씨가 탄 차 앞으로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거 뭐 갑질 아닙니까? 직장 내 갑질 얘기를 이제 이재명 대표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아직도 을지로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항시 민주당의 오랜 전통과 정신은 사회적인 약자 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당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도 노동권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도 좀 납니다. 근데 본인이 경기지사로 있었을 때 본인과 가장 가까웠던 더 정확히 말하면 김혜경 여사랑 참 가까웠던 사람이죠. 이 5급 3관 배모 씨가 저런 방식의 행동들을 과잉 의존을 하게 되고 과잉 의존을 저렇게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시켰다면은 이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부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속옷 빨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올 수밖에 금방 없는 나오죠. 상황일 거고요. 1억 손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처음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법인카드 얘기 나왔을 때 민주당의 대응이 7만 얼마 얘기하면서 전혀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그 당시 했던 갑질 문제들이 하나둘씩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배모 씨를 비롯한 지난날 경기도의 법인카드 문제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거 그냥 시간이 지나갔다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직장 내 갑질 문제 그리고 이 노동자의 인권 문제들이 굉장히 큰 화두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1야당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분명한 확인 요청을 좀 드리고 예. 대한민국 전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런 일들로 혹시나 이 공직사회 기강을 흐트리는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뭐 해명이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님 배모 씨가 이렇게 하는 거 이재명 대표는 김혜경 씨는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뭐 배모 씨 입장을 조금 전에 이제 그 녹취록 나온 게 이제 배모 씨와 A 씨, 예. A 모 씨 사이의 대화인데 제가 배모 씨 입장을 변명해 줄 이유도 없고 이분의 뭐 입장을 대변해 줄 이유도 전혀 없는데 그럼요. 예, 이게 이제 A 씨하고 배모 씨 사이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전에 좀 녹취에 나왔듯이 이 A 씨에게 저렇게 했다면 인간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고 모멸감을 주는 사람이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 윗사람이 이 하나에서부터 열 끝까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배모 씨가 A 씨에게 상당히 좀 불편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모멸감을 주는 은행들을 한 것은 일정하게 좀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가 다 시킨 거냐?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죠.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은 뭐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로 나가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비약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손배를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재판 결과를 통해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이 당원 80조에 대해서 왜 결론을 안 내려주냐라는 의문이 기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당원 80조 노웅래는 미루기.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당일 6시간 만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탄압이라는 거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지 5일이 지났지만 적용을 할지 말지 논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입니다.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 당원 80조 논란 많았는데 가급적 결정을 뭐 천천히 하지 않겠냐. 비명계 의원, 이재명 대표는 기소 당일 바로 회의 열고 기동민, 이수진까지 얼렁뚱땅 예외 처리하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안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원선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노웅래 의원은 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뭐 거의 뭐 찬밥대 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지금 노웅래 의원이 기소가 빨리 돼버렸으면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기동미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 할 때 같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노웅래 의원 기소가 늦어지다 보니까 같이 이제 못 했거든요. 근데 노웅래 의원 한 명만 가지고 또 하면 또 이게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당시 예외 결정을 했던 것이 또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으니까 좀 아마 민주당에서는 좀 빨리빨리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건 사무총장이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사무총장이 물론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기소된 날 바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뭐 많이 고민을 하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예 당무 80조를 없애버리지 뭘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예외 적용한다고 그래가지고 당무 80조를 당헌 80조를 개정을 했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기소 이렇게 뻔하다 답정 기소다운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럼 아예 80조를 없애버리지 뭐 80조를 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할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해서 예외 조항에 의해서 당무를 정지시키지 않은 건 또 이해를 한다고 해요.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걸로 기소된 기동민하고 이수진 의원은 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하영재 의원과 관련해서는 계속 잡범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수진 의원하고 기동민 의원은 뭐 그건 뭐 잡범이 아니고 또 어떤 범죄가 나요? 그리고 잡범이라는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영재 의원의 범죄 혐의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하영재 의원의 곱하기 10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중범죄는 뭐 불체포 특권 사용하고 자법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뭐 결론으로 돌아가서 아마 80조와 관련해서 민주당도 아마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죠.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노웅래 의원의 기소를 두고 어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알기로 노웅래 의원을 그 긴 91일 동안에 단 한 번도 검찰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91일이나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직접 확인 수사를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상식적이고 위원님 지금 녹음까지 있어가지고 이미 증거가 탄탄한 상태고 거기다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고 구속해야 된다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3.1절까지 끼워서 연속으로 방탄할 것이라는 거 그 점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한 것인데 어떤 부분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처리한 체포동의안은 도대체 뭡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이 체포영장 국회로 보내놓고 정작 90일 동안 기소조차 못했던 검찰,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단 한 번도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기획 사건이라고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재명 겨냥한 사전예행 연습용 국회 간부기로 활용된 한동훈 장관이 총괄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하기 너무 심하시네요.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입니다. 설전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드러날 것 같아요. 김수현 교수님, 그러니까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의 문제 제기는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하기 전에 연습용 간부기로 노웅래 의원 건을 탁 던졌다. 그 증거로 90일간 기소 직전까지 90일이 걸렸고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했다라는 주장.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방탄에 놓고 와서 누가 기획을 운운하냐. 뇌물 증거까지 차고 넘친다. 라고 그 와중에서 뭐 궤변이다 아니다 뭐 살벌한 얘기도 오갔어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의 문제 제기는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고 체포동의안을 넘겼는데 그게 부결된 이후에 한 90일 동안 기소가 안 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일찍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였어? 그냥 간보기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문제 제기를 할 만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니다, 증거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라고 했더니 다시 박용진 의원이 증거가 차고 넘치면 당장 기소를 했어야지 왜 그렇게 뜸을 들이고 있어? 라고 하니까 한 장관은 다시 우리가 영장을 재청구할까, 보강 수사를 해서 영장을 재청구할까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제 생각에는 검찰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수싸움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는 봐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마어마한 혐의에 대해서 이 사람을 조사해서 기소하려는 게 지금 검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가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하면서 방탄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3월 1일 날 국회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3.1절에 열고 3.1절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날 뭐가 열리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때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외국으로 출장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까지 방탄을 하니까 당연히 검찰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재명이라는 피의자를 기소할 것인가에 대한 수를 쓰겠죠. 그 과정에서 아마 시기적으로 서로 뭐 그게 간복이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해가면서 하고 있을 텐데요. 저는 물론 뭐 서로 궤변이다, 그렇지 않다 막 말이 오갔지만 서로 정당한 문제 제기와 정당한 답변이 아니었나, 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비약이 심하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비판했고 궤변이다. 서로 비판했습니다. 누구 말이 더 정당성이 있는지는 수사 결과, 재판 결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공세를 취했습니다. 그중에는 애창곡을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애창곡을 갑자기 왜 물어봤을까요? 주제 공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주제는 한동훈과 애창곡. 그 노래 싫어한다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자꾸 애창곡을 얘기가 나올지. 자, 일단 그 얘기 전에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소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계속 추진해 오신 얘기 아닌가요? 국회에서 추진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다만 특검 제도라는 것이 어떤 뭐 특정인 보호라든가 특정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맞불놓기 용도로 쓰인다면 국민들께서 그 제도를 신뢰하실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앞전에도 이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서 한 장관은 특검이 오히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한동훈 장관을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실세들이 한동훈 장관을 지금 밀어내고 있다. 한 장관 뭐 약발 떨어졌다, 인기 떨어졌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의 지금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그 여의도밭에 와 있는 거예요. 콩밭 대신 여의도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첫째, 한동훈 장관을 내년 총선에 등판시키는 것이 절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기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한동훈 장관이 나와야지 장관을 노리는 분들이 또 장관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이율배반에 아주 일종의 그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이 있지 않은가. 박 장관님께서는 저랑 이제 법사위에서 자주 뵙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더 있을 때 당당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잘 설명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은 나한테 직접 해라, 라디오 하지 말고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여권 실세 최근 최고위원이시니까 네. 사실상 수석 최고위원 역할까지 하고 계시니까 좀 한동훈 장관 인기가 떨어졌어요? 총선에 아니요. 안 내보내고 싶어 합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총선 차출론 등이 나오게 되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1년도 더 남은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나오네 마네 얘기하는 게 적절한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당에서 책임 있는 당직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내용을 받아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기 위한 말로 성격이 박범계 장관 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박범계 장관이 했던 말에 굉장히 그 눈길이 가는 게요. 한 장관을 좀 밀어내면 다음 장관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있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걸 보니까 추미애 장관 나가기만 기다렸던 게 아닌가, 박범계 장관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 장관이 결국은 본인의 법무부 장관 임기는 없지만 더 갈 수 있었던 상황들을 끝끝내 경질되다시피 나왔고,
결국 그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투입되게 됐는데 추 장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박범계 장관이 빨리 추 장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내각에 있는 어떤 장관보다 열심히 잘 일하고 있고요. 그런 한동훈 장관을 여의도로 대정부 질문에 자꾸 소환하는 게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아마 한동훈 장관의 약발이 떨어졌다, 인기가 떨어졌다라고 생각될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소환하지 않을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장관은 총선에 나옵니까?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한동훈 장관 본인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 내각의 책임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검찰의 수사에 방해가 된다. 그리고 특정인 방어를 위한 맞불 특검이면 국민이 신뢰 안 한다라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의당이 한 장관에게 이렇게 발끈을 했다고 합니다. 이정미 대표죠. 50억 클럽 특검안 법사위의 회부 더 이상 거부할 명분 없다. 한 장관 경거망동을 멈추라. 특검이 수사 방해한다는 발언은 입법부의 정면 도전을 의미한다. 라고 한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보십시오. 일단 곽상도 의원 것만 봅시다. 자, 곽상도 의원 아들이 30대 초중반 나이에 대리급 사원으로 5년인가 6년인가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제대로 수사했다면 그게 무죄가 나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있을 만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세상 천지에 5, 6년으로 대리급으로 세상 천지에 일을 했는데 50억 퇴직금을 받아갔다? 검찰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검찰에 맡길 수가 있습니까? 특검해야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이게 수사를 방해하는 겁니까? 검찰이 애써 무시하고 애써 무죄를 내주려고 그렇게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큽니다. 이럴 때 하라고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 지금 검찰이 지금 1년 6개월 동안 도대체 뭘 하다가 그렇게 돈을 따라가는 수사를 하라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다가 국회에서 특검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니까 이제서야 무려 1년 6개월이 지났어야 압수수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특검이 증거 남겨놨겠습니까? 법리적으로 이래저래 준비를 다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특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나간 건데 국회에서 추진하면 법무부 장관은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3건이 분립되어 있는데 국회 어떤 입법권이라든지 또는 이런 특검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왈가왈부할 사안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질의하던 와중에 애창곡이 있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애창곡은 왜 물었을까요? 장관님 애창곡이 있습니까? 예? 애창곡이 있습니까? 애창곡이요? 윤도현은 아닌데요. 제가 특별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의 애창곡은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이 납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장관님이 작아져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누구 봐줬다는 얘기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김회재 의원도 지금 검사 출신이죠? 네. 그대 앞에만 서면 이거 왜 애창곡 질문한 거죠? 대정물 질문에서 저런 질문을 해요. 그 마지막에 이제 할 얘기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앞에만 쓰면 작아진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애창곡이 뭐냐, 애모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서 노래 가사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정치인에서 굉장히 좀 촉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몇 선이시죠? 몇 선? 초선. 초선인가요?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정부 질문이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검사 후배잖아요. 그러면 검사 선배로서 어떠한 대절문 질문에서는 정말 콕콕 찌르는 비수와 같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답변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야 하는데 뭐 이게 대정부 질문에서 뭐 애창곡이 뭐냐, 뭐 애모에 막 가사를 읊조리고 저런 것들이 국민의 눈에 볼 때는 뭐 이게 대정부 질문 장난이야 이제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 저보다도 후배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예. 자, 그럼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재미도 없고 뭐 이게 뭔가 위트 있게 뭔가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좀 끌고 어떤 주제를 확 화제가 되게 한다는 측면이 있다면 저렇게 뭐 유행가 가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습니다만 저게 뭐 뭘 의미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요. 재미도 없고요. 뜬금없다. 이 뜬금도 말씀이시죠? 없고 진짜 딱 보자마자 왜 부끄러우면 나의 몫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금 내서 저런 거 하라고 저 자리에 보냈나라는 진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저게 뭐 민주당 의원이든 정의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누가 됐던 간에 저런 식으로 이제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크하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재미있는 뭔가를 하면 자기 얼굴도 한 번 더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렇게 하신 것 같은데 뭐 연배에도 맞지 않고요. 별로 위트도 없고 재미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트도 없고 재미도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특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그 수사가 이제 무죄가 나온 게 굉장히 국민들이 다 충격이 컸잖아요. 근데 사실 그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된 것까지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아마 수사가 부실했겠죠?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검하자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 특검을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정하자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50억 클럽에 누가 있습니까? 권순일이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과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사람이 50억 클럽에 떡하니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서 특검을 추천해서 이걸 추진하자는 거는 정말 너무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 하자는 것도 좋은데 민주당의 속내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이런 방식의 특검은 주장한다면 국민들을 너무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애창곡을 물은 김회재 의원을 상대로 한동훈 장관은 2005년도 상황을 거론하며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헌재가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한 권한적인 심판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이 아닌 입법사항이다. 개정법은 검사 수사권을 축소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관의 입장을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입장은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법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 취지에 맞춰서 법을 집행할 것이다. 존중은 하는데 공감은 하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씀이시죠?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요. 위원님, 2005년에 위원님께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셨죠. 그 이후에 헌법은 안 바뀌었고 위원님 직함만 바뀌었는데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장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입니까? 입법상 권한입니까? 입법상 권한이라고 오대서로 나왔고 2005년에 의원님께서는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으셨죠. 2005년도 당시 김회재 의원의 의견이 왜 바뀌었냐라고 한 장관이 그 어디서 스터디를 해온 모양이에요. 2005년 당시에는 실제로 그랬는지 또 언론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회재 의원, 검사장 출신, 과거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 2005년 수사권 조정 공청회에서 헌법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사만을 명시, 이는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주재토록 하는 헌법적 결단, 검찰은 그런데 2018년 사직 당시에도 검찰권은 국민의 것, 국민을 위해 행사, 검경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반대를 했었네요.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입장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최고위원님? 바뀐 게 있다면 직장이 바뀌었죠. 검찰이 직장이. 검찰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으로 직장이 바뀌게 된 것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나름의 팬덤이 형성되고 힘이 있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검찰이 몸담고 있으면서 나쁜 사람만큼 내가 확실하게 잡겠다.
그리고 이 나쁜 사람 잡는데 여야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계속 가지고 왔던 것 아닙니까? 검찰주의자라고 일부 사람들은 비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부정부패에 맞서 싸웠던 한동훈 장관의 그 일관성 있는 태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김혜재 의원이 나와서 한동훈 장관에게 저렇게 질문하려면 최소한 본인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어떠했는지 정도는 다시금 되새기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장관이 2005년도 얘기 끄집어내니까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는 모습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사람이라면 그때그때 정당이 갖고 있는 당론과 정치 철학에 맞춰서 본인의 행동에 약간의 제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장했던 바에 대한 일관성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대정부 질문 자리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 불러서 저런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구태여 알려지지 않아도 될 법한 김혜재 의원의 과거까지 적나라하게 밝혀졌으니 대정부 질문에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띄워주게 된 것은 민주당의 몫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으로 시작된 논란이 정광훈 목사와 홍준표 시장 간의 설전으로 번지더니 이게 홍준표 시장과 김기현 대표 간의 설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싸움이 번진 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발단이었는데 쏙 빠져서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정광훈 목사와 홍준표 시장의 설전 그리고 이에 대한 김기현 대표의 반응까지 종합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홍준표! 이 자식이 말이야. 어디라고 지금도 말이야 이게. 대구 시민 여러분, 홍준표 저거 탄핵하세요. 저거 정신 나가죠 말이야. 대한민국이 당신들이 밥 먹고 사는 놀이터 아니야?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리 당의 공천권을 가지고서 제3자 왈가왈 일도 아니지만 또 이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비판하면서 발언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정광훈한테는 한마디도 말도 못하더니 그 밑에서 잘해봐라 라고 김기현 대표를 다시 비판하면서 싸움이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 간의 설전으로 비화됐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이 싸움이 커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광훈 씨라고 할게요. 전 목사라고 별로 부르고 싶지 않아서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 뭐 외부에서 뭐 얘기할 수 있죠. 뭐 국민의힘에게 쓴소리를 할 수도 있고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김재원 최고와 홍준표 대구시장 간의 어떤 막 갈등 관계가 막 얽히고 설켜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발 아무 말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었으면 하고 바랄 거예요. 이제 김기현 호가 출범을 했는데 출범하자마자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지지율 떨어질 만한 일들만 발생하니까 제발 좀 자중하라는 의미에서 아마도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어쨌든 우리 편이니까 좀 자중해 달라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보이기에는 또 정광훈 목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홍준표 시장한테만 뭐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발단은 김재원 최고가 이 전광훈 씨랑 엮이면서예요. 사실 모든 논란의 싸움의 발단은 김재원 최고에서 시작됐다. 그렇죠. 뭐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 팬덤이든 뭐 극성 지지자들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정치인들이 자기의 길을 가면 되는데 예. 거기에 이제 김재원 최고가 말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김재원 최고와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죠. 그동안 우리가 정치적 행보를 볼 때 갈등이 많았잖아요. 여기 한마디 보태면서 국민의힘 전체가 그냥 그 수렁 속으로 약간 들어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시라. 더 이상 이렇게 말 엮지 말고 빠져나오시고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도 예. 물론 자기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전혀
본인이 지지하는 국민의힘 보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시라는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관선 변호사님, 네. 김기현 대표의 저 일성이 약간 오묘한 해석을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 그을 관계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 당과 뭐 연관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 긋고 말고 할 것 없다는데 그 맺은 말이 지방자치에 전념하라라고 홍 시장을 비판함에 따라서 정광훈 대표한테는 말 못하고 홍 시장만 비판한다라고 지금 홍 시장은 또 발끈했잖아요. 뭐 그 밑에서 총선 걱정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니 단호하게 단절을 해야 하는데 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김기현 대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홍 시장은 제가 볼 때는 할 말 했다고 보거든요. 저건 정말 국민의힘이 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봤지만 정광훈 씨가 하는 얘기를 보면 저 사람이 목회자인가? 뭐 이성을 상실한 것 같아요. 아니 이성을 상실한 건지 아니면 평소 때도 그러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우리 광화문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마이크 잡고 하면 저 과도하다. 저거 저런 얘기에 누가 동조를 할까 했는데 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김재현 최고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뭔가 정광훈 씨에게 다 빚을 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미련을 좀 갖고 있는가. 물론 지난번 탄핵 때요. 진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당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괴멸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살아남는데 그 살아남는 과정에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 광화문에 가서 정광훈 씨 집회에 참석하고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그게 제가 볼 때는 별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예. 본인들이 거기에 좀 발이 묶여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또 정광훈 씨의 어떤 스타일이랄지 성격을 보면 저기에 뭔가 비판하고 반박을 하게 되면 이거 뭐 10배, 20배로 갚아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뭐 무서워한다는 표현일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년 총선 전에 정말 단절하지 않고 뭔가 저런 미정미정한 모습을 취하면 결과적으로 뭐 국민의힘이 정광훈 씨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런 국민에게 이미지 줄 때는 총선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도부가 정광훈 목사를 칭송하는 듯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키고 당 대표도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자 저 대구에 있었던 홍준표 시장도 당 지도부를 공격했고 비판했고 천하람 후보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너나 잘하세요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정광훈 목사가 여당의 운영 내지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뭐길래 그러냐라고 우리가 지금은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천하통일을 한 인물로 추앙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불안감이 드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자,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이제 김재원 의원이 과거 했던 발언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이 지읒자도 꺼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일각에서 빚을 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일면식도 없는 상태 속에서 아무 관계가 없다. 네, 저도 여당의 최고위원 지도부 아닙니까? 전광훈 씨와 우리를 연결져서 이야기하는 것, 이야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했던 말은 우리 당원도 아니고 실질적인 관계도 없는데 그 내용을 무리하게 끄집어내서 같이 연결지으려고 하는 정치 프레임의 공격들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 공식적인 정당 내에서의 정치가 있고요. 정당 민주주의가. 근데 이제 장 외에서 굉장히 과격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어준 씨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과거에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럿이 김어준 씨에게 달려가서 고맙다고 얘기하게 됐던 그 방송들이 회자가 됐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런 정치를 보고 국민들이 바람직하다 평가하지는 않죠. 또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런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고받는 역할들이 진행되게 되면 국민들께 이로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 속에서 뭔가 오해를 살 법한 발언들 당내에 있는 책임 있는 인사들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러지 않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구태여 이 목소리를 키우면서 당내 분란을 촉발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정광훈 목사가 당원이 아닙니까? 아니죠. 아, 그래요? 다른 당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좀 잘못 알았군요. 네. 당원이면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닙니다. 당원이 아니다. 네.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지금 2번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당내 목소리도 있었던데. 지금 윤리위원회가 과거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있었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있었는데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윤리위원회가 조속히 새로 구성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당내에 있는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지도부뿐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간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 또 행동으로 당내 위신을 추락시키게 되면 윤리위에 소환될 수밖에 없는 건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겁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시기에 훨씬 더 국민적 눈높이를 갖춰가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윤리위 조속히 구성하고 이런 일로 뭔가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면 아마 당내에서도 훨씬 더 강력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김승현 교수님. 제가 추측하건대는 왜 국민의힘 혹은 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이 정광훈 씨와 관련된 세력과 헤어질 결심을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상대 당에는 개딸이라는 굉장히 극성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점잖게 상대하기는 어렵고 우리 쪽에도 어쩔 수 없이 극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지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공생관계 같은 건데 바라기는 이제 개딸들과 이 정광훈 측의 사람들이 동시에 나란히 손잡고 좀 이 정치판에서는 퇴장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패널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다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피의자 3명을 경찰은 체포했는데 8천만 원을 이들이 코인과 관련해서 손해봤다라는 이야기를 경찰 조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범으로 의심되는 이모 씨, 2020년 피해자 여성이 일하던 코인 회사에 투자를 해서 8천만 원을 손해봤다.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후 이 회사에서 잠시 일한 적도 있다. 2020년 12월에 1코인이 10,000원대 9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10,000원짜리 코인이 17원이 돼버려서 결과적으로 8천만 원의 큰 손실을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납치 직후에 휴대전화도 탈취를 했는데요. 서울 강남구 황모 씨, 연모 씨가 피해자를 납치한 이후에 주범으로 의심되는 이모 씨와 용인에서 접선을 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탈취했어요.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납치 3시간여 뒤에 꺼졌는데 경찰은 코인을 탈취하려다 실패한 뒤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예. 그러면 이 끔찍한 범행이 코인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일단 경찰의 수사인데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코인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코인이 세계에 상장돼 있는 코인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몇 개입니까? 한 2만 개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그런 거 몇 가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주범인 이 씨가 코인 한 개당 10,000원 정도 해서 9천만 원 투자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돈을 투자했네요. 네. 저 코인에. 그런데 6개월 지난 다음에 이 코인이 17원이 됐어요. 완전 종이장이 됐네요. 그렇죠. 이제 종이 쪽 뭐 종이라고도 볼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 10,000원짜리가 17원이 됐으니. 네, 뭐 99% 정도의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피해자가 코인 회사를 차렸고 또 남편과 또 동생이 있는데 거의 뭐 대표로 하고 본인은 이사로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코인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메인 코인이 아니고 결국 그 상장도 안 되는 코인을 이제 판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비상장 코인인데 이제 가격들은 뭐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9천만 원 손해 봤으니까 계속적으로 야, 나 손해 본 거 보상해주라 이렇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럼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관련돼서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비상장 코인을 살 때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주고 그 가격에 맞춰 샀다고 해요. 그러면 피해자가 적어도 이더리움이랄지 지금 가격이 상당히 나가는 코인을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 현금을 준 게 아니라 코인으로 맞교환을 한 거군요. 그렇죠. 맞거래를. 네. 그러면 여기 코인을 가져가고 싶은데 코인 자체는 대부분이 컴퓨터 아니면 휴대폰으로 코인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거의 90% 이상이 휴대폰으로 코인 거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인증받고 비밀번호 있으면 얼마든지 오히려 뭐 은행보다 더 쉽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납치한 다음에 휴대폰을 가지고 코인을 탈취하려고 했는데 이제 피해자가 반항을 하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살해하지 않았는가, 이게 뭐 경찰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경찰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합적으로 지금 아직 수사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과연 이 범죄 심리 전문가인데 어떻게 이 범죄를 분석하고 있을까요? 의견 들어보시죠. 청구하는 어떤 내용을 실행하라, 이런 요구를 받았는데 두세 달을 계속 미행을 하면서도 실행을 못하다 보니 코너에 몰려서 지금 이렇게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청부 관계에 있는 살인이고 굉장히 급하게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스테리는 경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이모 씨가 범행 사주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모 씨 측은 오히려 내가 피해자에게 도움받은 사이다라고 범행 사주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8천만 원 손실 본 것까지는 맞아요. 그 이후에 피해자 여성에게 도와달라라고 하자 코인 채굴 관련 업체에 와서 일하라라고 채용도 해주고 2천만 원까지 줬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2021년 2월에는 이 이모 씨와 피해자가 함께 또 다른 투자자를 찾아가서 암호화폐를 갈취하려 한 혐의로 연루된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의문스러워지는데, 김성 교수님, 이게 단순히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건에서의 공범 관계이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모 씨 측은 내가 사주해서 죽일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요.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우리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함부로 얘기를 못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저 사주했다고 지금 혐의가 지금 의심되는 사람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실제로 납치를 해서 범행을 한 두 사람은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그렇죠. 관계거든요. 저 두 남성은? 두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고 그 두 남성에 따르면 사주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주한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놔도 코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한밤중에 강남에 저렇게 바로 잡힐 수 있을 만큼 CCTV가 다 찍고 있고 시민들이 아무 때나 신고도 할 수 있는 저런 곳에서 그냥 여성을 납치해다가 6시간 만에 살해했다라는 건 사실 수긍하기 어렵죠. 분명히 배후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사주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물론 혐의를 경찰이 훨씬 더 뒤져봐야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시킨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에 사전에 엮여 있었다. 뭐 돈을 지원받기도 했고 그 회사에 가서 취직도 했고 다른 사건에 암호화폐를 갈취하려고 하는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었다면 오히려 더 그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서 원한이 커지고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직은 뭐 의심 단계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여기서 전혀 다른 40대 여성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주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이모 씨의 윗선에 이 40대 여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조심스러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윗선이 있다.
지목된 배우 세력 40대 여성인데 이모 씨와 피해자를 함께 알고 있고 최근 다른 사람들과 소송 준비 중이던 40대 여성을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시켰습니다. 행방 확인 중이라고 해요. 관계자는 범행 지시 윗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만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김관삼 변호사님, 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데 이모 씨가 그 8천만 원 손해 봤던 이모 씨가 전혀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2명을 시켜서 청부살인을 할 거고 이 이모 씨 위에 40대 여성 윗선이 있을 수도 있다. 경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 피해자가 이제 코인 관련된 회사를 운영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코인을 받고 이 코인을 판매한 것인지 이제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인지 그 부분은 명백하지 않지만 적어도 당시 본인들이 설립한 그런 회사 내에는 상당히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탈출을 하자 그렇게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게 좀 약간 보면 한 2, 3개월 전부터 이제 미행을 하고 막 했거든요. 그러면 치밀하게 한 3개월 이상을 2개월 이상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뭐 도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완벽하게 뭐 주사기도 준비하고 했는데 막판에 도심 한복판에서 납치를 할 때는 굉장히 어리숙하단 말이에요. 뭐 CCTV에 다 찍히고 그런 걸 보면 청부 살인, 청부 탈취에 중심이 있다고 봐요. 무게가 실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부라는 것 자체는 그냥 어떻게 해줘가 아니고 조건을 거는 거거든요. 얼마를 주는데 언제까지 이 일을 마무리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청부를 받은 이 범인들이 막판에 시간을 쫓겼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굉장히 또 허술한 측면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 41시간 만에 또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경찰이 수사를 하면 또 다른 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윗선 말고 3인조 남성 외에 경찰은 공범이 한 명 더 있었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A씨 당초에 이 A씨라는 공범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황씨 36, 연씨 30, 이모씨 말고 A씨 24. 배달 대행업으로 인연이 있다는 건데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을 시켰어요. 황씨가 코인을 뺏어서 차를 사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함께 피해자 미행까지 했다. 지난달 중순 범행에서 손 뗐다라는 경찰의 진술도 이미 확보를 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범행 규모와 가담자들이 꽤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 수사 상황 차후에 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한일 관계와 돌덩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한일 관계, 한일 정상회담 돌덩이가 치워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일본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독도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왜 그걸 제기 못?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총리님의 발언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우리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십니다. 그 사법적 권리는 이미 여야에서는 이번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및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총리님,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승적인 그런 결정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고정적인 틀 속에 묶어놓고
가해자가 껌껌이 사과하기 전까지 한일 관계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피해자이지만은 먼저 화해 손을 내밈으로써 가해자의 사과 협력을 이끌어내자. 이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정신이고 김대중식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단을 이어나간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국익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대법원 판결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하시면서 구상권까지 지금 청구하지 않겠다고 일본의 호응을 구걸을 했는데 저는 구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또 자존심에 그러한 그 큰 상처를 입었다 해서 우리가 그것이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에 방문하겠다라고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야 사이의 이견이 굉장히 큽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저는 한덕수 총리 말씀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정부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36년 일제 일본 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서 36년 동안 식민지 살이를 하면서 조선인들이 때로는 전쟁터로, 때로는 탄광으로 여기저기 일본 제국주의에 끌려다니면서 강제 동원을 당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강제 동원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법원을 상대로, 일본의 법원을 상대로 재판을 30년 동안 해온 겁니다. 30년 동안 재판해가지고 정부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은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 결론을 얻어낸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오히려 그분들, 피해를 입은 그분들, 오로지 외로운 투쟁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얻어낸 그분들을 향해서 말하자면 돌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총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항상 우리가 주장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피해자 우선주의, 피해자 중심주의. 여기에 따라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이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의 문제입니다. 외교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를 내주면 하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상화된 게 이렇습니까? 일본이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개정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일본의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말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을 그분들이 느끼는 아픔의 10분지 1만이라도 느껴서 이분들을 옹호하고 이분들의 대변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이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한민국이 국익을 지키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정부의 대미 외교, 대일 외교, 대중 외교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고,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국제 무대에서 쌓아올린 외교적 역량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예, 김명민 최고위원님. 네, 외교와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있었던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가장 큰 돌덩이 하나가 무엇이었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지난 정권의 외교적인 상황으로 맺어낸 합의를 정권이 바뀌고 나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꿨던 것, 양국 간의 신뢰를 훼손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바로잡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른바 양국 간의 관계가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회복했던 가장 결정적인 건 결국 지난 정권에서 뒤집었던 그 신뢰에 대한 회복의 절차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피해자분들께 훨씬 더 많은 위로와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노력과 역할들 꾸준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 결국 대법원의 판단과 또 국제사회 속에서의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법원 판결 이후 여기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내지 못했던 상황에 처해져 있던 것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 지금 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십시오. 이러한 내용들로 외교적인 국익의 문제를 언급하기보다는 있지도 않았던 가짜 뉴스, 일본 언론과 일본 극우적인 인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독도 후쿠시마 얘기들을 가지고 온통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 아닙니까?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국익의 관점에서 여야 간 협조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방식의 정쟁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전범기업과 맺었던 MOU, 이 내용들만 갖고 전국 거리 곳곳을 현수막으로 도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관계 개선과 함께 일본의 극우적인 세력들이 망언하지 못하도록 우리 내부의 단결을 든든하게 다지고 또 강제징용 피해로 인해서 아픈 상처를 가져왔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끝끝내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게 노력을 다하는 것, 그 일에 국민의힘 분연하게 나갈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야는 이 양곡관리법을 두고도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삭발시까지 민주당에서는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다면 이건 바로 국민을 거부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을 즉시 공포하라! 총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이 대한민국 정부의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아니면 어디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장관은 증인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강하게 우리가 추궁하고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된 사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반대하고 안 하다가 결국은 선거 앞두고 파퓰리즘을 위한 법안 아니냐라며 거부권밖에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정안 시행 시 초과된 생산량을 사들이는데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